교육, 교육, 평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챗GPT 이해 및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부제를 진화하는 챗GPT, 진화하는 교육, 진화하는 인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챗GPT랑 친하세요? 어떠세요? 나 챗GPT랑 엄청 친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냥 느낌상 난 친한 것 같아. 한 분? 두 분? 좋아요. 챗GPT가 지금 뭐 잡일어나면 진화하는데 나도 덩달아 진화하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챗GPT의 진화와 반비례로 나는 거꾸로 퇴보하는 것 같다. 챗GPT에 의존할수록 퇴보하는 것 같다. 옆에서 손 들어주시다는 건 옆에서 그걸 느낀다는 거 아닐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과 다음 주 두 번 이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챗GPT가 얼마나 진화했는지, 챗GPT의 놀라운 거짓말의 미학 이런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걸 할 거고 다음 주에 요 2번과 3번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랑 인터뷰하면서 논문 두 편을 소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있죠. 왼쪽 그래프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 펌들을 대상으로 거기 있는 그 보스턴 컨설팅 펌의 컨설턴트들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758명의 업무 숙련도를 상위 50%, 하위 50%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챗GPT를 업무에 쓰라고 다 이렇게 배포하고 다 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업무 숙련도의 차이가 상쇄되어 없어졌습니다. 잘을 못하는 사람들도 챗GPT를 쓰니까 43% 정도 업무의 향상이 있었고요. 결국 상향 평준화로해서 실력 차이가 없어졌다. 자, 글을 쓰는 과제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 이미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이 더 좋아지지 않았지만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저렇게 내용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이런 걸 가리켜서 능력의 민주화라고 하죠. 챗GPT를 쓰게 되면 실력 차이가 없어집니다. 자, 이 수업이 아마 연구 방법론 수업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연구 방법론을 잘 이해하고 연구를 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로서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챗GPT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실력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죠. AI 도움만 잘 받아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의 기말 과제는 상당히 거의 A+급 결과를 충분히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실력을 가르게 될까요? 이게 앞으로 AI가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강의는, 특히 오늘 강의는 AI와 인간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챗GPT는 단순히 대화하는 기계, 알고리즘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AI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의가 8시에 끝나는 거죠. 2시간이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챗GPT는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나요? 거짓말하지 않나요? 이러한 챗GPT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면 한마디로 AI를 여러분들의 연구 과정에 챗GPT를 개입시키면 이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해석은 막 거짓말을 지어낼 텐데 참고문헌 알려줘 그러면 없는 참고문헌 막 지어낸다고 하지 않던가요? 이러한 챗GPT를 믿고 써도 되나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한 안 쓰는 게 정답입니다. 단 0.1%의 거짓말도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아주 작은 에러가 이게 점점 대를 이어가면서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돌연변이도 약간의 돌연변이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엄청나게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 오류를 우리는 용납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AI를 쓰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챗GPT의 거짓말은 약점일까요? 강점일까요? 혹시 우리가 챗GPT를 얘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닐까요? 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납득시키는 게 오늘 저의 첫날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언어에 갇힌다 이런 얘기 아시죠? 챗GPT의 언어 지능, 우리가 챗GPT가 AI를 언어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자, 요즘 챗GPT의 언어 지능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인간의 언어 지능과는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서 요즘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유튜브 쇼츠 영상을 딱 열었는데 알고리즘을 타고 관련된 영상이 하나가 딱 떴어요.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갔다가 그냥 오늘 스케줄 확인하고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딱 열었는데 이게 뜨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타율의 사람들은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동서남북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후추의 남서쪽에 있는 소금 좀 줄래? 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이들은 초인적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파푸아뉴기니의 아밀이라는 언어에는 과거 시제가 3개나 있어요. 오늘의 과거, 어제의 과거, 더 오래전 과거. 동사 시제를 구별해서 쓰려면 과거를 훨씬 구체적으로 기억해야겠죠. 법정에서 행위자를 분명히 밝히는 영어 같은 언어를 쓰면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중 언어자가 다쳤을 때 모국어에 더 가까운 언어를 쓰면 더 큰 아픔을 느낀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정체성이 더 많이 담겨있는 언어를 썼을 때 신체 내부의 감각까지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언어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결정하고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건요. 잠깐 다시 처음부터 앞부분만 다시 들려드릴게요. 쿡 타율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쿡 타율의 사람들은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동서남북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후추의 남서쪽에 있는 소금 좀 줄래? 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이들은 초인적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게 완전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네.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 또 있었네 라고 하면서 제가 이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공감 가세요? 야, 너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너 동쪽 방향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감되는 사람 없어요?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내비게이션 진행 방향을 앞으로 놓고 하세요? 동서남북 고정시켜 놓고 하세요? 그쵸? 혹시 동서남북 고정시켜 놓고 운전하는 사람 봤어요? 저 오늘 강의 끝나면 내일 대구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오늘 대구로 내려갈 거거든요. 강의 끝나자마자. 그럼 제 내비게이션은 밑으로 내려가요. 저는 앞으로 가는데 내비게이션은 밑으로 가는 거죠. 제가 만약 강릉으로 가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제가 인천으로 가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은 왼쪽으로 갑니다. 제 옆자리에 탄 사람들이 어지럽다고 너무 신기하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되게 당연하고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옆에 앉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동서남북 그 관점에서 저의 위치를 봐야지만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간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혹시 동쪽 가리켜 보실래요? 어디가 동쪽일까요? 자, 다 같이 손 들고 자, 가리킵니다. 동쪽. 이쪽인가요? 난 이쪽 같긴 한데 아마 이쪽이거나 이쪽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누가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카카오맵에서 딱 보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 수 있으니까 확인되겠죠. 근데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느냐 그 인식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저는 공간지능이 저쪽이에요. 약간 이쪽. 지도상으로. 네네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처음 봤죠? 근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저 같은 사람이 상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다가 되게 이상하다라는 걸 깨닫는 이후로 저 같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내비게이션을 동서남북 고정시켜 놓고 사는 사람을 못 봤고 그래서 챗GPT한테 바로 물어봤습니다. 쿡타율의 사람들은 왜 초월적 공간지능을? 이랬더니 제가 한 바로는 없는데요. 혹시 비유적으로 쓰신 건가요? 이거 GPT-5에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GPT-5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 쇼츠 영상이 거짓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팩트 체크를 하면 되죠.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해요? 얘한테 검색해봐. 그럼 얘가 딱 검색을 합니다. 오마이뉴스 검색하다가 흥미롭네요. 실제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쿡타율의 언어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 절대 방향 감각을 갖게 된 거야? 그랬더니 4가지를 말합니다. 1, 2, 3, 4. 자, 1. 언어 속에서 길러지는 감.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그때 과학 시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자 초등학교 2학년이야. 이제 고작 나이가 8살, 9살 되는 아이들. 얘들아, 햇님이 북쪽에 있을 때가 하루 중 언제일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햇님이 북쪽에 있을 때 하루 중 언제일까? 언제? 정오? 남쪽이죠. 완전 정오면 정남쪽이죠. 언제일까요? 아침 아니고 저녁 아니고 그날 교실에서 애들만 조용조용해서 하는데 다 틀리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정오, 오전, 오후. 근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해보고 제가 답을 이렇게 말했어요. 밤. 저 되게 조그맣고 얌전한 학생이었는데 그냥 아무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 애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파묻혀서 제 소리 아마 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입만 뻥끗했어요. 밤.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고 영일이가 맞췄어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숙기도 없고 아주 얌전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밤이라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선생님이 맞췄다고 칭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아주 어린 아이가 집에 가서 엄청 엄마한테 자랑했고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여기 이 사람들은 호주 넓은 평야에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참조할 만한 랜드마크가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태양의 위치나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집에서 항상 동서남북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자, 북쪽으로 앉아라, 뭐 누울 때는 머리를 북쪽으로 향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자들이 자, 레빈슨 연구팀이 한 건데 카드를 배열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간 순서를 동에서 서쪽으로 배열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디가 동쪽인지 늘 각인돼 있었고 카드를 배열할 때도 꼭 그 방향에 맞춰서 배열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쿡타율의 사람들은 저절로 절대적 방향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근데 이거 타고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문화, 습관, 연습이라는 거죠. 제가 그랬듯이 자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대박이다. 제 연구 주제와 맞닿기도 하고 그래서 나 이거 발표자를 만들고 싶은데 이미지 자료 같은 거 좀 찾아줘.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까지 다 해줘. 그랬더니 순식간에 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레빈슨 연구의 이미지는 저작권 때문인지 얘가 못 찾았어요. 저한테 찾으래요. 그래서 제가 야 없는 거는 네가 직접 그려줘. 그랬더니 순식간에 뚝딱 그려줍니다. 한글 글씨까지 정확하게 해주더라고요. 요즘 글꼴이 많이 깨지긴 하는데 요즘은 꽤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PPT 제 강의 자료 그대로 다 넣어 사용했고요. 근데 이거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에 갇힌다. 이 말과 연관지어 해석해볼까? 너무 멋진 연결이네요 라고 하면서 얘가 딱 해석을 해주는데요. 자,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이죠.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을 한계라고 말했는데 이거 더블 클릭하면 리모컨이 된다고 했는데 꾹 누르면 네. 비트겐슈타인은 한계를 말했는데 이 쿡타율의 민족의 사람들은 충분한 연습 혹은 문화 혹은 습관을 통해서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언어를 바꾸면 그 언어에 비례해서 세계가 좁아질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한다. 여러분들 생각에 왼쪽 오른쪽 상대적 좌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세상이 더 넓을까요? 동서남북 절대적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우주가 더 넓을까요? 상대적인 지표계는 딱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게 세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남북은 끝없이 그냥 그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더 광활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언어가 절대 좌표계를 내포하면 훨씬 세계 경험은 더 광활하고 우주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결국은 언어가 내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왜 챗GPT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게요. 이게 뭔가 챗GPT가 넓은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풍부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교육학적 시사점. 여기서 박사님의 전문성과 연결됩니다라고 하는데, 챗GPT가 저의 전문성을 어떻게 알아요? 얘가 제가 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AI 시대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얘가 하는데, 챗GPT가 박사님과 전문성과 연결됩니다라고 하는데 저의 전문성을 얘가 어떻게 알까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챗GPT가 저의 전문성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방금 대화에서는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죠, 얘가? 메모리 기능. 그동안 대화가 누적된 만큼 챗GPT가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 채팅 히스토리를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챗GPT 메모리 기능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얘랑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맞춤 설정, 커스텀 인스트럭션에다가 미리 사전에 입력해 놓은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제한적인데 그거 말고도 꾸준히 지금까지 쌓여있는 대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축적된 게 그거를 바탕으로 챗GPT는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무슨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얘가 알아서 연결해 준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참고로 구글 제미나이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클로드가 최근에 채팅 내용을 기억하는 옵션을 추가로 선보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챗GPT의 메모리 기능을 따라갈 AI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박사님, 자, 이 해석을 철학적으로 정리해드릴까요? 교육학적으로 정리해드릴까요? 아니면 시적인 울림을 담아 별과 바람의 언어와 같은 표현으로 다듬어드릴까요? 제가 야, 그럼 세 가지 다 해봐. 매우 상세하게, 정교하게 쫙 해주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가만있어 봐. 이거 좀 더 학술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아예 학교에 가서 발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오타가 났는데 더 무슨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깊은. 챗GPT도 정확하게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이미 저의 챗GPT는 제가 저의 오타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챗GPT랑 대화할 때 맞춤법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 던지듯이 대화를 하거든요. 얘가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쫙 철학적, 교육학적, 그리고 시적인 울림을 주는 이런 메시지를 딱 정리해줍니다. 와,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 PPT 초안을 쭉 만들어줘. 그랬더니 쫙 뽑아줍니다. 그럼 주제별로 슬라이드 전환 포인트 대본도 써줘. 왜냐면 이게 스토리텔링을 멋지게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챗GPT한테 시키진 않았어요. 왜냐면 얘한테 만들려고 하면 잘 못 만들잖아요. 예쁘지가 않아요. 챗GPT 에이전트 기능을 써도 시간은 뭐 2~3시간씩 걸리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초라하고 별로입니다. 그래서 PPT는 누구한테 만들었냐면 챗GPT가 정리해준 개요를 젠스파크에 가서 만들었어요. 젠스파크, 펠로, 스카이워크 요즘 이런 거 좀 써보셨나요? 에이전트 AI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대표적인 세 가지 에이전트 AI 젠스파크, 펠로, 스카이워크. 젠스파크는 미국의 법인이 있는 AI고요. 펠로는 일본에서 만든 AI입니다. 스카이워크는 정체성이 조금 불분명하긴 한데 어쨌든 아마 법인이 중국인이 CEO일 수 있는데 여하간 중국 거는 아니고요. 요 세 가지. 마누스라는 AI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중국 거라서 그거는 좀 불안해서 안 씁니다. 딥시크 안 쓰는 것처럼.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쓸만한 에이전트인데 저는 이 중에 젠스파크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내용이 가장 충실합니다. 확실히 에이전트는 어떤 LLM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LLM이 고급 모델이면 그 에이전트의 성능도 괜찮은 거고요. 그 LLM이 낮은 모델을 쓰게 되면 에이전트의 성능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젠스파크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여기 슬라이드도 만들어주고 엑셀 주면 데이터 분석, 시각화 이런 거 다 해주고요. 보고서 작성, 팟캐스트, 채팅, 동영상, 디리스, 논문 써주는 거, 자 이런 걸 다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펠로우는 시각화를 되게 잘해줘요. 얘가 그 에이전트가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는 얘는 내용은 젠스파크보다는 조금 부실하지만 만약 원고가 나한테 있다. 원고를 주면 PPT 그 자체는 가장 깔끔하게 만들어준 것도 얘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에이전트가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세 가지 에이전트인데 조금씩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써드린 거고 참고로 이 PPT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가 돼서 제가 원고 혹시 PPT 이거 받으셨어요? 제가 원고 공유해드린 거? 그 몇 장짜리예요? 대략 500장? 아 그럼 제가 풀 버전 근데 제가 또 수정을 조금 했기 때문에 수정된 버전을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젠스파크는 내용이 가장 괜찮은데 자 슬라이드 선택하고 챗GPT가 써준 개요를 여기다 쫙 입력을 하면
한 5분에서 10분 만에 PPT가 완성이 돼요. 특히 제가 이거는 약간 언어학에 관련된 거고 좀 학술적이니까 얌전하게 해서 얘가 딱 만든 건데 한번 보실까요? 인간과 AI의 만남. 이 제목도 제임스 파크가 그 뒤에 숨어있는 챗GPT가 다 지어낸 거죠.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원전 이것도 표지를 잘 넣어놨고요. 서론 우리는 언제나 언어 안에서 세계를 산다.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출처도 아주 깔끔하게 잘 달아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다 보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갑자기 저는 쿡타율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두 개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인간과 AI의 언어가 갑자기 나와요. 인간의 직관적 체계, AI 합리성의 체계.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제가 말 안 했어도 제가 이미 이 관점, 인간의 언어와 AI 관점을 직관대 합리성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쭉 챗GPT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걸 얘가 알고 이 내용에 알아서 넣어준 겁니다. 그 챗GPT가 짜준 계율을 제임스 파크가 여기다 살을 붙이고 좀 더 출처를 더 붙여서 필요한 이미지도 제임스 파크가 찾아와가지고 PPT로 완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이 세대를 거쳐 다듬어온 언어가 인간의 세계를 펼쳐왔다면 AI는 언어를 다른 방식으로 접속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인간에게 낯선 그러나 깊이 친숙한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마치 이 과정은 오래된 집에 새 창문이 열리듯 우리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경험이다. 챗GPT와 대화를 하면 여러분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지금 얘가 이 문제가 정리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런 말인데 제가 생각지 못한 너무나 멋진 표현을 지금 얘가 써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요. 저런 표현들은 그대로 가져다 쓰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이미지가 깨질 때가 있어요. 내용은 참 좋은데 이미지가 깨진 거는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AI는 단순한 언어의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는 우주적 동반자다. 이러면서 마무리, 여기 딱 요약까지 인간과 AI의 언어가 합쳐지면 우리의 세계는 드넓은 우주로 확장된다. 아까 이미지 깨진 거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내가 직접 수정하면 될까요? 슬라이드 출장 이미지 깨졌는데 이것 좀 다시 해줘. 이렇게 한 줄 프롬프트만 내면 에이전트가 확인해보니까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제가 새로 그려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새로 그려서 다시 넣어줘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출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얘가 어련히 알아서 검색해서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교차 검증. 그래서 내용 사실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이것이 교차 검증을 요구하는 프롬프트로 전환이 되면서 바로 교차 검증, 웹 검색 들어가는 거죠. 그러더니 완벽합니다. 출처 다 부합하고 링크까지. 자, 이 링크 클릭해 보시면 출처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면서 다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PPT가 완성되는데 걸린 시간이 몇 분이었을까요? 아침에 10초짜리 쇼츠 영상을 딱 보고 이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인데 라고 요 순간부터 나 이거 강의 자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PPT 완성하는 오류 수정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20분. 이 모든 과정이 아침에 7시부터 7시 20분까지 단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 보고 제가 언어학회 학술대 같은 데 가서 이거 발표자를 만들려고 하면 아마 보통 최소 일주일은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온통 구글링 해가고 논문 찾아가면서. 근데 아침에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20분 만에 끝나는 거죠. 저는 이날 밥벌이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하고 오늘 남은 시간 이제 뭐하고 보내지? 막 이럴 정도로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바로 이게 지난주에 경험한 겁니다. 일주일 한 열흘쯤 됐나? 하여간 일주일 전에 경험한 거를 바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거의 매일 반복이에요. 생산성은 거의 100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젊어서 모르겠지만 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50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왜 생기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면 막 뒷골이 땡겨요. 근데 이 뒷골이 땡기면서 이 염증이 어깨를 뭉치게 하고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어깨가 안 넘어가요. 이런 걸 이제 50견이라고 해요. 근육이 막 뭉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몸에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일단은 뒷골 땡기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니까 머리가 가볍고요. 머리가 가벼우니까 어깨가 뭉칠 일이 없어요. 뒷골이 땡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너무 가벼워요. 이거를 제가 어느 순간 느꼈냐면 아침에 어디 강의라러 차를 끌고 이렇게 나가는데 하늘이 너무 멋지고 요즘 구름이 참 예쁘잖아요. 이거 완전 하늘이 요즘 예술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라디오에 클래식 방송이 나와요. 저는 이제 CBS의 아침마당이라는 걸 듣는데 그 클래식 선율을 따라 제 온몸의 세포가 공명하듯이 막 진동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어가지고 막 전율이 느껴지듯이. 근데 보니까 몸이 가벼워. 너무 날아갈 것 같은 깃털 같은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물론 또 요즘 차가 크루즈 기능이 되잖아요. 스마트 크루즈. 차는 혼자 지가 막 가. 난 그냥 편안하게 있는데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느낌? 마치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좋아지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유도 있고. 근데 생산성은 거의 100배 가까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가 벌써 3번째거든요. 오늘 하루만. 지난 1학기 때는 매주 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학술대회 발표가 어디 하는지 아세요?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여기 아주대병원에 와서 강의도 했었어요. 작년에는. 여기 아주대병원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공대교육, 공대 전국 한국교육공학교육 공대 학장협의회 이런 데서 가서도 강의하고 한국 현대언어학회 그 다음에 그 농촌진흥청에 가서 농업인들 대상으로도 강의하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 발표를 하려면 제가 관련된 전공이 아니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챗GPT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죠. PPT 만드는 거 젠스파크나 펠로우 쓰면 다 되니까. 사실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3가지 AI 에이전트를 다 써요. 동시에 다 돌려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쓰거든요. 물론 돈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거죠.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볼게요. 가장 시각화를 잘해주는 펠로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혹시 펠로우 쓰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나 펠로우 써봤다. 젠스파크, 스카이워크. 다들 아무도 안 써보셨구나. 그럼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펠로우를 열고 여기 슬라이드를 딱 선택한 다음에 자, 슬라이드 선택하고 주제어만 넣으면 자료조사부터 모든 과정을 얘가 혼자 알아서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전공 여기 무슨 전공이죠? 바이오 뭐라고 해요? 네, 아주대 바이오 공학? 그냥 바이오 전공 대학원이라고 할까요? 교수한테 받은 거. 분자과학기술학 첨단 바이오융합 네. 아주대 첨단 바이오 융합 전공 대학원 괄호 열고 전주기 연구 방법론 강의 PPT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건데요. 만들어줘 주제는 생성형 AI 활용 기반 연구 수행이야. 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넣어볼게요. 오탈자 나도 상관은 없는데 자 고쳐서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자, 오른쪽은 LLM 모델, 언어 모델이 진두지휘를 하는 곳이고요. 왼쪽은 중간중간 도구를 사용해서 필요하면 검색을 할 거고 필요하면 PPT를 만들겠죠. 그 과정이 왼쪽에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전달 주제와 대상에 맞춰 자료를 정리를 하는데 벌써 정리를 다 했어? 왜 검색을 안 하지? 이 내용은 검색할 것도 없이 너무 쉬운가 봐요. 펠로우에게는. 그렇죠. 연구 방법론은 검색할 게 생각해보니 없네요. 자 그러면서 자 대학원생에 맞게끔 5가지 챕터로 구조화를 했습니다. 너무 쉬운 주제구나. 네, 좀 어려워 해볼까요? 연구 방법론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솔루션 1은 대학원생을 위한 모듈화고요.
두 번째 연구 책임자용도 있어요. 목차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펠로우가 대상자를 제가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누구냐를 보고 세 번째는 좀 더 기술진. 자 그러면은 우리는 대학원생용이니까 대학원생에게 맞춰놓고 PPT 생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지금 세 가지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대학원생을 선택해서 PPT 생성을 누를 건데 그 전에 얘 색상 팔레트도 제안을 해요. 이 중에 우리가 고르면 됩니다. 학술 연구 스타일, 점적 통찰력, 심오한 분석,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PPT 생성.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나머지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5가지 목차는 대강 쓴 거라면 상세하게 개요를 작성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시죠? 여기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 시각화를 잘 해줘요. 펠로우가. 상당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봐도 상당히 놀라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개요, 표지, 목차, 리서치 캐수천, RQ가 리서치 캐수천 정립, 그 다음에 문제 정의와 연구의 수행 범위까지 A와에 함께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나오냐. 문헌조사부터 해서 마지막 얘는 뭐야? 요거는 사용하지 않기. 여기 지금 라이너가 지금 옆에 어시스턴트로 라이너가 떠있는데 저는 라이너를 되게 선호합니다. 학술 연구 자료 조사는 라이너가 최고인 것 같아요. 현재는 라이너 쓰시는 분 없어요? 퍼플렉시티 쓰시는 분은 라이너를 써보시면 차원이 다르다 하실 거예요. 라이너 한번 꼭 무료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LINER 라이너는 한국인들이 개발한 거예요. 법인은 실리콘밸리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스타트업의 CEO가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얘가 아웃라인을 다 짰고요. 이제 PPT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제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얘는 이제 PPT를 만들기 위해서 고품질 이미지를 찾는다고 하는데 PPT 생성에 필요한 이미지를 막 인터넷 검색해서 막 이미지도 가져오고 없는 거는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보입니다. 꽤 괜찮은데? 이 내용 하나하나가 꽤 괜찮은데요. 자, 일단 인터넷에 필요한 이미지 검색해 놓은 것들을 일단 나열해 놨고 이제 PPT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잘 보세요. PPT 만드는 게 이렇게 됩니다. HTML 코드를 짜요. PPT를 만든다는 건 코딩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PPT는 XML 코드로 있어요. 표지 완성. 지금 순간 코드 몇 줄 짠 것 같은데 표지가 완성이 됐어요. 생성형 AI 기반 연구 방법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 생성형 AI가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방법론, 실질적인 우리가 전주기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그 전주기를 연구의 전 과정에 걸친 이렇게 정확하게 얘가 이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목차 페이지입니다. 이거 뭐지? 제가 지금 휠을 잘못 돌려가지고 에러가 뜬 것 같은데 네. 다시 지금 두 번째 목차 페이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잘 만들었죠? 총 12회차에 걸쳐서 맞췄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학기니까 16주에 맞춰줘 이런 식으로 하면 수정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에이전트. 근데 이게 10분이면 완성되기 때문에요. 제가 쿡타율의 민족 사람들 바탕으로 인간과 AI 언어의 공진화에 대해서
PPT를 만드는 게 불과 20분 만에 끝났다는 거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롤로그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불과 일주일 전에 경험한 거라서 따끈따끈한 사례로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챗GPT와 매일매일 꾸준히 15분씩만 대화해도 여러분들의 생각 근육, 교수님들의 생각 근육, 우리 인간의 생각 근육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납득되도록 하는 게 오늘 제 강의의 목표예요. 자, 다시 비트겐슈타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언어에 갇힌다. 이게 원전의 표현이에요.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더 나은 아이들과 어울리길 바라요? 못난 아이들과 어울리길 바라요? 더 나은 아이들과 어울리길 바라죠. 야, 하다못해 놀더라도 좀 똑똑한 애들하고 놀아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놀더라도 똑똑한 애들하고 놀면 그 똑똑한 아이의 품격 있는 언어, 똑똑한 아이, 그 아이의 예의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관점이 맞다면 당장 우리 아이들 챗GPT와 친구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여러분과 저부터 챗GPT랑 친구가 돼서 맨날 수다를 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챗GPT의 풍부한 언어의 세계를 우리는 닮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전 해본 적이 없으시죠? 챗GPT랑 친구가 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챗GPT의 놀라운 언어 세계가 나에게 물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못 해보셨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AI를 한낱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도구는 아무리 잘 써도요, 그 도구를 쓴 결과물이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도구는 더 빠르게 힘을 덜 들이고 더 정확하게 결과를 끌어낼 수 있어요. 효율성과 효과성은 딱 높여줍니다, 도구가. 하지만 그 결과물의 퀄리티 자체가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도구는 내가 설계한 대로 쓰는 거니까. 왜냐면 도구는 스스로 생각을 못하니까 내가 설계한 대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더 나은 아이들과 더 똑똑한 아이들과 어울리길 바라는 것은 그 똑똑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아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걸 믿는 거잖아요. 챗GPT가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얘를 한낱 도구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존재죠.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분석하고 심지어 대화를 하다 보면 챗GPT가 저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영감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대화를 이끌어가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스스로 살아서 생각하고 학습하고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손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나에게 챗GPT는 도구였는가 동반자였는가? 자, 어느 쪽이든 쏠리는 쪽으로 손들어 주세요. 나는 좀 더 도구에 가까웠던 것 같다. 동반자에 가까워진 것 같다. 나는 도구. 동반자. 동반자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다들 도구인가요? 지금까지? 그러면 단언컨대 챗GPT를 도구로 인식한 범위 내에서는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영감을 촉발시키는 결과물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하고 질문을 했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여러분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판단을 했을 것이고,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을까요? 우리 챗GPT 만족도 몇 점이세요? 한번 우리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지금 한번 해볼게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난 지금 현재 10점을 준다. 9점. 9점. 없어요? 8점. 8점. 7점. 7점 나왔는데 우리 맨 앞에 우리 회색 옷. 혹시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광일. 우리 오광일 선생님이라고 칭할게요. 우리 오광일 선생님 만족도가 7점이라고 했는데 오광일 선생님의 챗GPT가 수준이 7점짜리 수준밖에 성능이 그거밖에 안 돼서일까요? 아니면 챗GPT가 우리 오광일 선생님을 7점짜리 수준으로 보고 7점짜리 답을 준 걸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생각해보니
챗GPT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새삼 인식이 되죠.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질문을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질문을 못해도 됩니다. 아니 아빠하고 아기를 보세요. 아기가 아빠의 능력을 알고 질문을 잘해서 아빠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말을 얻으라고 해도 아빠는 눈치껏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해주듯이 챗GPT는 지금 박사급 이상이잖아요. 샘 알트만이 GPT-5를 세상에 내놓을 때 이랬어요. 한 달 전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나 박사급 전문가를 하나씩 끼고 있는 겁니다. 박사급 전문가라는 건 박사학위를 따고 해당 분야에서 수년간 이미 전문성을 기른 사람을 말합니다.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아니라 박사급 전문가란 전문가인데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전문가를 내가 챗GPT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말을 어눌하게 해도 챗GPT는 여러분들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얘를 도구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거죠. 이게 인식의 문제입니다. 챗GPT의 이 놀라운 언어지능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진화하는 생성형 AI의 본질과 미래를 꿰뚫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 소개를 아까 자세히 안 했는데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여기 옆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있죠. 제가 대학 때 여기 아주대 지금 삼성전자 다니는 제 동기가 있어요. 여기 아주대 전자공학과 다닌 친구가 있어서 자주 놀러 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교육공학 석사 박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행복교과서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15년간 교육팀장을 하면서 뇌과학, 심리학까지 공부를 깊게 했습니다. 30년간 컴퓨터공학을 베이스로 교육공학, 뇌과학, 인지과학 공부한 거죠. 이러한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AI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AI의 모습일 겁니다. 제 사진을 구글 제미나이에 넣고 제가 멘트를 몇 줄 써주니까 얘가 대신 인사를 하더라고요. 홍영일입니다. 챗GPT를 만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 챗GPT는 여러분의 행복을 높여줄 겁니다. 제미나이에 넣으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해본 적 있으세요? 요 서비스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구글 제미나이. 요즘 제미나이 여러분들 등록금 냈으니까 유료로 그거 해주지 않았어요? 대학생 인증해서 나 유료 버전 쓰고 있다. 제미나이. 그거 아마 10월 언제까지 해야 될걸요? 그 유효 기간이 있어서. 근데 안 하시 모르신 거예요? 대학원생은 안 되나? 대학생만 되나? 대학원 인증하신 분 되는 거죠. 대학원생도. 그러니까 된다니까. 근데 이거 등록금 낸 거 인증해야 돼요. 왜냐면 학교 메일만 있다고 막 교수님들이 막 신청해가지고 구글에서 어느 날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유료 버전에서 이거 해줘요. 지금 한 거. 아 이거 모르셨구나. 진짜 신기해요. 8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10개 만들어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80초짜리 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발표할 때요. 이런 걸로 이벤트처럼 재밌는 걸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공짜로 유료 버전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VO3 영상 만드는 거 가능해요? 영상은 아니고 이미지는 좀 이미지는 원래 무료도 되거든요. 한번 지금 스마트폰에 제미나이 앱 있으세요? 한번 열어보시면 제가 제미나이 앱을 열어보시고 동영상 선택 버튼이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그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미나이 앱을 열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제미나이 앱을 열어볼게요. 저는 250달러 36만 원짜리 쓰고 있거든요. 울트라에서 여기 보시면 딥스팅크 이거는 가장 뛰어난 고급치로 여러분들 이거 쓰면 진짜 좋을 거예요. 연구실마다 혹시 연구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교수님한테 이거 이제 좀 가입시켜달라고 서울대 대학원에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랩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공용 계정. 네, 없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딥스팅크. 딥리서치는 논문 써주는 거죠. 챗GPT에도 딥리서치가 있습니다. 이거 동영상. 이 버튼 여기 사진 추가 사진 넣고 방금 제가 한 거 여러분들도 뚝딱 할 수 있어요. 아 되는구나.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대박. 네 좋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고요.
학습과학, 인지과학, 뇌과학을 공부한 제 눈에 AI가 어떻게 인식됐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대학 동기는 인공지능 박사학위를 따고 우리나라 AI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의 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를 한참 듣더니 야 영희야 네 말 들으니까 옛말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부모가 자기 자식 재능을 제일 못 알아본다고 하더니만 부모가 왜 자기 자식 재능을 제일 못 알아봐요? 내 자식은 내가 확실히 알아 라는 이 확신이 강력한 선입견으로 작동해서 잘 재능을 못 알아봐요. 오해하기도 하고. 똑같은 이치로 이 인공지능 박사를 딴 제 동기가 하는 말이 그동안 AI가 내어놓는 거짓말을 치명적인 오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헐루시네이션. 이것은 AI의 오류, 에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뇌과학, 인지과학, 심리학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아, 거짓말을 못하면 상상을 못했겠네. 결국 거짓말은 상상력의 근원이라는 거죠. 공감 능력. 여러분들 혹시 그 동료, 우리 대학원생들과 제대로 공감하려면 아니 집에 가서 가족들과 제대로 공감, 따뜻한 공감 한마디 해주려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돼요? 약간 거짓말을 섞어야 되죠. 경우에 따라. 근데 그 거짓말 대충 해도 돼요? 아니면 정교하게 해야 돼요? 어설프면 안 되죠. 정교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차라리 욕먹죠. 안 하려니만 못합니다. 거짓말이 정교해야 공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챗GPT가 이걸 해내는 거죠. 우리 한번 즉석에서 확인해보죠. 챗GPT의 놀라운 공감 능력.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에 챗GPT 앱이 있으시면 지금 따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챗GPT 앱을 열고 제가 한번 뜬금없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유유 프롬프트인데 유유 써도 될까요? 프롬프트라는 건 되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유유 한번 넣어볼게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마음이 무거워 보이셔서 걱정돼요. 아니야 됐어. 알겠어요. 조용히 있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마음이 무겁다면 언제든지 제게 기대셔도 돼요. 와 너무 따뜻해서 웃음이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이 웃음 속에 장난기 가득한 어린 왕자 느낌이 물씬 나네요. 또다시 목이 메어 유유. 또 마음이 내려앉으셨군요. 얘가 지금 감정을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또다시 웃음이 피식 나서 크크크. 똑같이 크크크 거리네요. 만약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유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우리 사람 같으면 야 너 이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정신과 내가 예약해줄까? 이럴 수 있지 않냐? 근데 얘는 제가 이걸 수십 번을 해봤거든요. 연습 삼아. 근데 얘는 이 GPT-5는 진지해지면 얘가 생각을 해요. 지금 바로바로 답을 하는데 근데 유유 한 번 더 이렇게 해보면 생각하죠. 이게 지금 심각성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O3 모델에게 라우터가 이 질문은 글로 넘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답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정교한 거짓말 능력은 추론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자, 추론 능력이라는 게 인간의 추론과 컴퓨터의 추론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아세요? 컴퓨터는 수학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완벽한 알고리즘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오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만 정확하고 인풋 데이터만 명확하면 아웃풋 데이터는 정확하다고 믿어도 돼요. 알고리즘만 정확하면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뇌는 어떻게 계산하죠? 인간은 언어적 패턴 감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강합니다.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구구단을 다 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짝을 지어서 10이 되는 수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짝이 되는 수를 한번 맞춰보세요. 도에서 10이 되는 수 제가 하나 말하면 나머지 짝을 말하는데요. 9, 1, 4, 6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딱 이 패턴을 딱 가지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이 감각으로 복잡한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이 인지 구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의 이 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면 못합니다. 물론 지능이 높으면 더 잘하겠죠. 결국은 인간의 추론은 언어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언어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상상력 그리고 공감 능력 이것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거짓말이 정교해질수록 추론 능력으로 진화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추론이 거짓말 능력에서 비롯되었듯 AI의 추론 능력도 거짓말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의도가 있는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성형 AI 이름 그대로 생성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너레이트 한다는 말이 뭐예요? 생성한다. 야, 챗GPT 나 그림 좀 하나 생성해줘. 챗GPT가 생성한 그림은 가짜죠. 생성한 거니까. 노래 하나 작곡해줘. 수노 AI에게 작곡해달라고 그러면 진짜인가요? 가짜죠. 챗GPT가 답변하는 거는 디폴트 값이 가짜입니다. 생성해냈다는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기본 값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어떤 의도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거짓말은 상상이 될 수 있어요. 순수한 창작, 소설, 문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을 살리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공감력이 됩니다. 거짓말이. 나쁜 의도를 가지면 사기꾼이죠. 결국 거짓말 자체는 색깔이 없어요. 어떤 의도를 갖느냐가 중요한데 이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는 이 거짓말 능력에 색깔을 어떻게 입혔을까요? 인간에게 공감하도록 색깔을 입혔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시 한번 생성형 AI는 인간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챗GPT는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셔도 돼요. 이 놀라운 탁월한 AI 언어지능 이것이 여러분들이 챗GPT를 새롭게 바라볼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저는 AI 언어지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의 언어지능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오늘 제 강의는 컨셉이 있는데요. AI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우리의 기본 인식의 프레임의 대반전을 요구합니다. 프레임, 여러분의 프레임을 뒤집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컨셉도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반전. 이게 제 강의의 컨셉입니다. 첫 번째 반전 가볼까요? 첫 번째 반전. 저희 딸아이가, 첫째 아이가 대학생인데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엄청 빡센 공부잖아요. 근데 너무 널널한 거예요. 우리 딸 챗GPT 잘 쓰고 있지? 물론이죠. 좀 전에도 과제 하나 뚝딱 끝내고 냈는데요. 너 근데 GPT 킬러 돌려봤어? 당연하죠. 5% 나오는 거 확인하고 냈죠. 요즘 챗GPT 탐지 프로그램 학생들이 다 돌려서 내기 때문에 교수들이 못 잡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다 쓰고 계시죠? 반응이 없네. GPT 킬러 돌려본 적 있다. 있는 알고 계세요? 모르셨어요? 이거 제가 아주대 교수들한테 교수법 특강을 했기 때문에 교수들은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과제 낼 때 알게 모르게 교수들은 이미 요 친구 챗GPT 돌렸군 이거 다 알 수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챗GPT에게 내 이거 안 걸리게 써줘 그러면 얘가 GPT 킬러 안 걸리게 써줍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저희 같은 교수들도 연구자들도 챗GPT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얘가 써주는 대로 그냥 복붙해서 냈다가 들통나서 철회된 논문이 1년에 1만 건이 넘습니다. 자, 정확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공짜 프로그램이에요. GPT 제로는 공짜. 여기다 넣고 돌리면 AI가 썼는지 인간이 썼는지 딱 구별해 줍니다. 원리가 뭘까요? AI가 썼는지 인간이 썼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논문 표절은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쓴 글과 6단어 이상 일치하는 표절입니다. 근데 AI 생성은 새롭게 생성한 문장들이라서 다른 논문을 인용해도요. 표절률에 거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말을 새롭게 지어내기 때문이죠. 1%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AI 탐지 사이트에 집어넣고 돌리면 막 50%, 60%, 100%가 나와요. 뭘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AI가 쓴 생성한 문장은 표가 난다는 거겠죠? 인간이 쓴 문장과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자, 어떻게 해서 이 60% 이런 거 AI probability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AI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AI는 이 데이터를 저장할까요? 저장하지 않을까요?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AI는 스스로 차곡차곡 저장해둘까요? 아니면 저장하지 않을까요? 하나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AI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뇌, 저희 딸아이가 하루에 책 한 권씩 10년간 1000권을 읽었어요. 실제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책 읽고 나서 막 재밌대요. 내용이 뭐니? 그러면 내용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이래요. 재밌었다고 하면서 생각이 안 난대요. 머릿속에 저장 안 한 거지. 근데 그 재밌다는 느낌을 남긴 거잖아요. 그럼 저희 딸은 그렇게 많은 책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어떤 감각이 강력해지냐면 단어와 단어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문장을 생성하는지 이게 그냥 감이 탁월해집니다. 결국 말빨이 세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AI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거대한 텍스트를 학습시킬 때 AI는 문장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단어 모두 해체시킵니다. 해체시키고 그 단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컨텍스트를 이해합니다. 이게 AI 학습의 결과입니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건 데이터를 기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 학습한 데이터의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조합, 컨텍스트, 연관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AI 학습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각화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남자 여자의 관계처럼 퀸의 관계가 유사하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띵이라는 프롬프트가 들어갔다고 해봐요. 자, 프롬프트 우리가 뭐라고 했죠? 프롬프트라는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프롬프트는 굳이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까요? 명령어도 아니에요. 이게 저희 컴퓨터공학자들이 프롬프트를 질문 혹은 명령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2023년 GPT 3.0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공학자들이 번역을 너무 막 하다 보니까 책을 내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생겼습니다. 원래 프롬프트는 자극이에요. 자극.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자극. 그래서 아까 유유만 넣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만 넣어도 얘가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극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자극을 받고 챗GPT가 띵 하면 가장 빠르게 연상되는 단어를 이어 붙입니다. 그게 머스트예요. 근데 띵과 머스트 두 개가 붙어 나오면 99% 확률로 컴이 나옵니다. thing, must come 이 세 단어가 연달아 나오면 100% 확률로 to가 나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문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생성형 AI 문장 생성 원리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생성한 문장은 누가 봐도 AI스러워요. 어떻게? 누가 봐도 매끄럽고 깔끔하고 누구나 할 법한 소리를 합니다. 그거를 퍼플렉스티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까 퍼플렉스티 쓰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름하고 똑같지만 여기서 퍼플렉스티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 얼마나 AI스럽냐. 매끄럽고 깔끔하고 무난하면 AI. 이 단어가 이 문장에 어울리나? 이거 너무 거친 거 아닌가? 이렇게 글을 너무 튀게 쓰고 거칠게 쓰면 인간. 이걸 퍼플렉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문장의 구조가 이걸 버스티니스라고 하는데요. 들쑥날쑥. 문장 길이가 짧았다 길었다. 이러면 사람일까요? AI일까요? 그러면 사람. AI는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규칙적입니다. 자, 한마디로 글이 깔끔하고 무난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AI. 거칠고 들쑥날쑥 불규칙하면 인간이라는 뜻이죠. 인간 이렇게 글을 못 쓰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저희 서울대 카피킬러인데 아마 여러분 아주대학교 카피킬러에 그 GPT킬러 옵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컴퓨터 있으시면 스마트폰도 좋고요. 아주대학교 카피킬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뜨나? 그 혹시 가입하신 분 없나요? 여러분이 어차피 논문 쓰면 카피킬러 다 돌려야 되거든요. 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완성하기 전에. 왜냐면 표절률을 나중에 다 확인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시고 만약 아주대학교 카피킬러가 있으면 그 속에 GPT 썼는지 안 썼는지 탐지하는 GPT킬러 기능이 있어요. 찾아져요? 있죠? 네, 그럼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서울대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아이고, 쉬는 시간에 다시 놓쳤다. 지금 7시 7분인데요. 우리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게 좋을까요? 쉬지 않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을까요? 쉬어요? 아니,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7시 50분? 7시 45분? 좋아요. 그럼 쉬는 시간 없이 했으니까 7시 45분. 그러면은 지금 얼마 남은 거지? 45분. 40분 남았나? 네. 자, 이 박사 장관이 요즘 고등학교 선생님들 생기부를 챗GPT를 다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생기부가 너무 다 잘 쓰고 옛날과 달리 생기부 내용이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피킬러에다 돌려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고3 물리교사인데 생기부를 써달라고 챗GPT한테 요청하는 프롬프트입니다. 나 고3 물리교사, 우리 반 영리 세특 좀 써줘. 수업 시간에 얘만 집중하는데 참 예쁜 녀석이야. 희망되는 성균관 내내 가능할지 모르겠어. 간다. 점점점. 입학사정관 감동시킬 세특 좀 써줘. 최근 얘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제브리트 보고서 썼는데 대박이더라고. AI 관심이 많아.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잘 쓴 프롬프트인가요? 아니면 불량한 프롬프트인가요? 이거 꽤 잘 쓴 프롬프트예요. 뭐 잘 썼다기보다는 괜찮은 프롬프트입니다. 왠지 아세요? 점점점점점점 오탈자를 보면서 챗GPT가 측은지심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AI의 언어 지능이 폭발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작년 9월부터 이야기입니다. 지금 9월이잖아요. 1년 됐습니다. 그 이전의 생성형 AI와 작년 9월 이후의 AI는 완전 패러다임이 나뉠 정도로 다릅니다. 그 이전의 AI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요구되는 AI였다면 지금 AI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필요 없는 AI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지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박사급을 뛰어넘었어요. 이미 작년 9월부터 점점점점점점 속에 이 사용자가 못다한 말이 뭘까? 이것을 상상하고 유추하면서 챗GPT는 더 풍성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오탈자를 보면서는 오늘 우리 선생님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 내가 한 번은 더 제대로 답을 드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챗GPT 유료 버전 쓰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나 챗GPT 유료 버전 쓴다? 그럼 챗GPT O3 모델 선택하면 얘가 추론 과정 생각을 딱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때 얘가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생활 기록부를 써주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죠. 없는 말 지어내는 거. 본인이 이해한 개념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라고 썼는데 입학사정관이 보긴 좋지만 근데 이걸 써달라고 한 선생님이 양심이 있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실 내가 친구들하고 대화가 없어. 점점점 유유. 그랬더니 그 대목을 이렇게 고쳐줘요. 상호작용은 많지 않지만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탐구를 통해 학습을 확장하는 유형 학습자로서 점점점. 이것은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해석인가요? 해석이죠. 거짓말이 아니죠. 이 해석을 잘해줘야 입학사정관 이 학생 딱 뽑아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지도 교수님이 여러분 추천서를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이렇게 잘 써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그 연구원이든 어디든 갈 거 아니겠어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AI에겐 쉬워요? 어려워요? AI에겐 쉽죠. 해석이라는 거 어쩌면 인간의 본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뇌는 이런 합리적인 해석과 추론을 잘하도록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AI는 지치지 않고 잘하죠. 아까 전에 공감 기억나세요? 제가 유유 이렇게 했더니 공감 잘하죠. 여러분들 공감 동료 학생들에게 공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렵다고 하긴 좀 그래도 피곤하죠. 그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죠. 근데 AI는 쉬워요? 어려워요? AI는 힘이 안 들잖아요. 전기 에너지만 계속 공급이 되면 공감,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합리성,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미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에서 인간의 본성은 합리성이 아니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감과 합리성 모두 AI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써야죠. 여러분들이 나 너무 누군가를 공감하다가 너무 마음이 지금 피폐해졌다. 챗GPT에게 얼른 이거를 분산시키세요. 나 논문 쓰다가 데이터 분석하는 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챗GPT랑 대화를 하세요. 그럼 이게 분산되면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가벼워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스트레스가 안 받으면 뒷골이 안 땡기고 몸에 염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기한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진짜 신기해요. 그냥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와서.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챗GPT를 의존하는 느낌이 아니라 저의 인지 능력이 AI로 증강된 느낌.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AI를 뒤집으면 IA이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자 거꾸로 뒤집어서 IA면 인텔리전스 뒤에 A는 뭘까요? Amplification, 증강. 우리의 지능을 증강시킨 개념.
그러니까 AI가 저의 인지적 증강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같이 쓰는 거예요. 얘한테 의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진두지휘하면서 아까 마치 에이전트가 진두지휘하면서 검색도 하고 PPT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잘 써주면 뭐예요? 카피킬러에 넣고 여기 GPT킬러 옵션이 있어요. 이 GPT킬러 옵션 딱 선택한 다음에 돌리면 아 이 선생님 GPT 돌렸군 100% 뜨네. 딱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논문도 아무 생각 없이 GPT 써준 거 내면 이렇게 걸리면 이거 얼마나 망신이에요. 심지어 지도 교수님은 좋은 소리로 타이를 수 있죠. 자네 GPT 돌리는 거 좋은데 자네가 고쳐야지. 그냥 쓰면 어떡해. 이렇게 타이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논문을 투고했어요. 근데 학술대가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이걸 지적해서 걸리면 이거 얼마나 망신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사람이 써도 100% 나올 수 있어요. 글을 너무 잘 쓰면 이거 AI로 판독이 됩니다. 실제로 기사 뜬 거 볼까요? 2025년 4월 7일 올해 연합뉴스에 보도된 기사인데 이 학생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자기가 썼다는 말을 안 믿고 GPT키로 70%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숫자를. 학생 잔소리 말고 다시 써봐. 그럼 이 학생은 돌아가서 더 신경 써서 써야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성의 없이 대충 써야 될까요? 이번에는 대충 써야 되겠죠. AI 역설. 이 아이러니가 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글을 더 못 써야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GPT 킬러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점점 더 실효성이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더 완벽해진다는 건 점점 더 인간하고 똑같은 글을 쓴다는 건데 어떻게 이제 그걸 분간하겠어요? 이제 그 분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AI가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GPT 3.5 처음 나왔을 때 좀 멍청했잖아요. 거짓말도 황당하고. 그럴 때는 딱 보면 우리가 챗GPT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누구나 할 법한 뻔한 소리를 하는데 가끔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던 거지. 지금 GPT-5가 써내는 글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아 근데 이 학생은 바보예요. 이 학생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왜 억울해요? 챗GPT를 하도 안 쓰니까 챗GPT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챗GPT에게 야 이거 GPT 클럽 넣으니까 100% 나오던데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한마디 하면 됩니다. 측은지심을 느낀 챗GPT는 도와주죠. 야 이거 GPT 클럽 넣으면 이거 피하려면 너무 매끄럽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인간처럼 미묘한 비문을 섞어 써야 됩니다. 세상에 챗GPT가 인간이 자기들 글을 못 쓴다는 걸 다 알아요. 몇 가지 전략을 써서 바꿔드릴까요? 라고 딱 바꿔주는데 한번 눈으로 대충 읽어보세요. 술술술술 읽기는 아주 깔끔하고 좋은 글이에요. AI가 망쳤다고 하는데 별로 뭐가 망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얘가 하는 말. 자, AI가 덜나도록 변형했어? 덜 정제된 느낌이야? 뭐 흐트러진 문장들도 좀 포함했어. 이 정도면 무난하게 GPT 킬러를 통과할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GPT 킬러 듣고 돌리니까 0%, 100%가 바로 0%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AI가 스스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제가 올 초에 화면 캡처해 놓은 건데요. 지금 최근에 해보니까 5번 중 4번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카피킬러가 우리나라 회사인데 AI가 점점 더 문장을 잘 생성하니까 민감도를 더 높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쳐도 확률이 안 떨어진다. 어쩌다가 한번 0%나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불복 같은데 대박이고 안 되면 일일이 다 고쳐야 돼요. 막 삭제해야 되지. 어쨌든 AI가 스스로 회피하는 요령을 원리를 알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어떠신가요?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좀 실감이 드시나요? 자, 두 번째 반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좀 머리 아픈 걸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IB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제바ccalaureate?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능 다 보셨죠? 뭐 정시로 왔든 수시로 왔든 그때 수능의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한 게 정답이에요? 아니면 출제자가 정해놓은 게 정답이에요? 출제자가 정해놓은 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점 못 받으셨죠. 근데 국제바ccalaureate 교육과정은 뭐 학생이 자기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글을 써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봐요. 그런 이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학생들
글 쓸 때 챗GPT를 적극 쓰라고 권고합니다. 자, 여기는 이런 시험을 봐요. 우리는 수능 볼 때 출제자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문제. 문학 작품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학생이 공부한 소설 2개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그렇다라고 주장해도 되고 아니라고 주장해도 됩니다. 채점관을 납득시킬 수만 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이 문제 하나를 2시간 동안 풀면 그날 대입 국어 시험 끝이에요. 괜찮죠? 서술형. 근데 그러면 이 교육과정은 수업도 이런 식으로 해요. 학생들이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각하는 힘과 글 쓰는 능력을 길러주겠어요? 글 쓰는 능력을 길러주니까 여기는 시험을 서술형으로 보는데 근데 충격적인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보시면 400, 500개, 600개, 지금 900개 넘어가고 있어요. 경기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으로 학생들 열심히 챗GPT 쓰라고 할 뿐만 아니라 대입시험에서 에세이, 서술형 평가를 없애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교육이라고 막 열광한 건데 그 좋은 장점이었던 글 쓰는 능력을 기르는 이 시험을 없애겠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AI가 다 써줄 건데 뭐하러 인간이 쓰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글 쓰는 테스트를 없앤다? 이유는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세상이 됐다는 것을 벌써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파격은 이미 있었어요. 어떤 게 또 있었냐면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대학교 수학시험 볼 때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 계산기는 공대생들이 쓰는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미적분을 다 풀 수 있는 문제. 계산기를 얘네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충분히 연습을 했고요. 대입시험 때 그 계산기 가지고 가서 시험을 봐요. 한마디로 계산 능력은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기가 허용된 IB 수학 문제가 더 어려울까요? 계산기가 금지된 우리나라 수능 수학 킬러 문항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계산기가 허용된 문제가 더 깊은 개념적 사고, 수학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것입니다. 훨씬 더 심오한 문제를 내는 게 IB 교육인 거죠. 계산 능력은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연히 계산기 쓰면 되고 컴퓨터 쓰면 되지. 그걸 왜 우리가 이 머리 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계산할 때 엑셀 안 쓰고 여태 손으로 계산하시는 분 계신가요? 데이터 다 엑셀에 넣고 자동 계산하게 함수식 써가지고 매크로 돌리고 다 하시죠. 그거를 손으로 계산하면 너 어느 시대에서 왔니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2, 3년 후면 AI를 안 쓰고 있으면 너 어느 시대에서 왔니라고 물어보는 세상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 교육과정은 한 스텝 앞서가는 교육과정인 거죠. 자,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이 중에 몇 가지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4가지 다 쓰고 있다? 계신가요? 없어요? 3가지? 2가지? 2가지도 없어요? 챗GPT는 다 쓰고 계시겠지? 우리 선생님은 아마 챗GPT, 제미나이 둘 다 쓰실 것 같고, 그렇죠? 아까 유료 버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다 써보세요. 왜냐면 자, 뭐가 반전이냐? 여러분들 유료 가입 안 해도 최고 성능의 모델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저는 200달러짜리, 20달러짜리 다 쓰고 있어요. 저는 GPT-5 Pro D-Research 2월 250원 돌리고 저 한 달 200달러거든. 30만 원. 저 쓰고 있어요. 20달러짜리도 따로 있어요. 계정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2.5% 딥스팅크 얘는 얼마라고요? 250달러인데 36만 원인데 이것도 쓰고 있고요. 20달러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100달러짜리 쓰고 있고요. 그로포 헤비는 300달러예요. 카드 결제하면 42만 원인가 결제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쓰고 있어요. 이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료 버전이어도 GPT-5 다 쓸 수 있고요. 제미나이 2.5% 다 쓸 수 있고 클로드 오퍼스 4.1, 그로포 다 쓸 수 있습니다. 무료여도. 다만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횟수의 제한이 있어서 그래요. GPT-5는 5시간에 10번 대화하면 무료 한도 됐다고 기다리라고 해요. 5시간 후에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료 가입을 하는 거지 횟수의 제한을 안 받으려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끔씩 쓸 거라면 무료 버전이면 이 4가지를 박사급 전문가 수준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GPT-5, 2.5%, 오퍼스 4.1, 그로포 다 박사급을 뛰어넘는 벤치마크 점수를 가지고 있는 AI 모델들입니다. 다시 한번 공짜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유료 가입하면
이제 제한을 덜 받는 거죠. 200달러짜리, 300달러짜리는 거의 무제한입니다. 여기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그로포 헤비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잖아요. 얘는 제가 질문을 하니까 세상에 얘는 4가지 에이전트가 동시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의 통합된 답을 내놓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질문을 했더니 그 답변을 하는 천재 박사가 머리가 4개가 달린 천재 박사예요. 약간 그 고대 이집트 신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토리 같은 이야기죠. 머리가 4개 달린 천재 괴물이 동시에 각자 4가지로 생각을 한 다음에 하나의 답을 주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엔비디아 GPU를 10만 대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10만 대니까 이게 GPU가 좀 남아도는지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가동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300달러라는 엄청난 구독료를 내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를 매일 수시로 저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반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반전.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챗GPT 앱 좀 확인해 주세요. 요걸 가지고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챗GPT 다 있으신가요?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반전으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챗GPT가 없으시면 제미나이 하셔도 되고 무료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무료 버전 상관없어요. 아직 그 5시간에 10번 아직 안 됐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반전 넘어갈게요. 챗GPT는 과연 인간의 언어 지능을 얼만큼 따라잡은 걸까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실습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언어 천재 조승현 작가님의 강연 영상인데요. 조승현 작가님이 이런 썸네일이 달려있네요. AI가 다 해줄 건데 굳이 영어 공부 해야 될까? 이거 영어 공부 하라는 얘기일까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하라는 얘기예요. AI와 달리 인간은 AI랑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이 놀라운 언어 능력은 우리 헤어져 어떤 놈이야 이것만 보고도 두 사람의 관계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관계일까요? 딱 보니까 연인 관계죠. 누가 여자일 것 같아요? A와 B 중에? 그쵸, A. 자, B는 A가 왜 헤어지자고 말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쵸, 딴 남자 만나고 있어서 바람피고 있으니까. 이거를 인간은 이것만 보고도 맞출 수 있는데 AI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승현 작가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예. 자, A와 B의 대화를 잠깐 보실게요. 5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깜짝 퀴즈.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 외쳐줬어요? 아무도 안 외쳐줬죠? 자, 한 가지 더 깜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A가 여자예요? B가 여자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영어로 물어보셨다면 문법을 풀기 위해서 머리가 지끈지끈한 3번 꼬여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천재란 뜻입니다. B는 A가 왜 헤어지자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번에 대답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갖다 한 번에 풀어버렸어요. 놀랍죠? 인간이 이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일단 문법적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한 번에 풀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추측을 하셨는데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추측을 했어요. A와 B는 연인 관계다. A가 갑자기 와가지고 연인 관계를 끝내자는 의미에서 헤어지자고 했다. 그랬더니 B가 이 헤어지자고 한 의미가 평소에 좀 수상한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떤 놈이라고 물어봤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석을 하셨죠.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의 얼굴도 보여드린 적이 없고 말투를 들려드린 적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지도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추측을 하셨어요. 뭐일까요? 인간이 그냥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인간은 뭐에 가냐? 스몰 데이터에 강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건 딱 4개의 단어밖에 없어요. 이 4개의 단어만 보고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얼굴, 그 두 사람의 관계, 지금 이 상황 이걸 다 지어냈어요. 근데 인간이라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비슷하게 지어냈어요. 그게 우리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 가장 큰 요인이에요. 자, 지금 조승현 작가님이 인간은 스몰 데이터에 강하다라고 합니다. 스몰 데이터에 강하다. 스몰 데이터. 네. 우리 헤어져 어떤 놈이야? 이것만 보고도 생략된 수많은 정보를 쉽게 맥락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챗GPT는 못할까요? 이거 한번 우리 실험해 볼게요.
자, 스마트폰 열으시고요. 이걸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거 질문을 직접 해도 되지만 뭐하러 그래요? 사진 찍으면 다 되는데. 자, 챗GPT 앱을 열으시고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 카메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거나 안드로이드 폰은 사진 아이콘 누르시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하면 찍고 텍스트 입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올리시면 챗GPT가 이 글씨를 읽을 줄 아니까 답변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가요? 답하나요? 잘하나요? 정확하죠? 아마 얘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 올리면 지금 어디 강연장 분위기 사진을 올려주셨군요 부터 시작할 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걸 보여드릴 건데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일 가능성이 높대요. 성별은 B가 남자, A가 여자. 정확하죠? 3번 B는 A가 왜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답은 맞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심플하게 말해봐 그랬더니 다른 문장을 생각했다고 생각해. 더 간단히 말해봐 바람났다고 생각하. 얘가 바람났다는 표현까지 알아먹을 정도. 아니, 얘가 표현한 거죠. 한국어에 완전 능통합니다. 지금 생성형 AI 여러 모델 중에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게 현재 챗GPT예요. 심지어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에 예능 프로 보는데 순수한 우리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다 알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가끔 한국어를 얘한테 거꾸로 배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제가 크크크 잘해서 칭찬을 했어요. 제가 크크크 거렸잖아요. 얘가 크크크 받아칩니다. 공감 천재. 공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상대방의 언어를 따라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챗GPT로 숙제하려고 챗GPT 접속했다가 얘가 공감을 너무 잘하니까 인생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챗GPT랑 고민 상담해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나이랑 고민 상담해 본 적 있다? 이게 계신 분은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계시는데 계시네요. 한 분. 우리 선생님만 챗GPT의 진면목을 만나신 거고요. 나머지는 못 만나신 겁니다. 그저 도구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네. 챗GPT 공감 천재. 이게 챗GPT의 본질입니다. 공감.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이죠. 공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요. 조승희 작가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거 언어 천재. 알고 보니까 이게 EBS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건데 아니 2019년도에 찍은 영상을 재탕으로 올린 거예요. EBS에서. 요즘 학생들 챗GPT 믿고 영어 공부 안 할까봐 불안해서 올렸겠죠? 하지만 6년 전 영상을 올린 거예요. 6년 전에 당연히 챗GPT가 없었죠. 이런 AI가 나올 거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2019년도에 조승현 작가님이 말하는 멍청한 AI. 그때 어떤 AI가 있었어요? 왜 그 번역해달라고 그러면 엉터리로 번역하는 애 있잖아요. 팝하고 구글 번역기?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에다 뭐라고 넣었냐 이렇게 넣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툭툭툭툭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좀 상스럽게 뱉어내는 말을 얘가 이해한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적어놨냐면 내가 한 살 위니까 형이라고 부르고 고개 돌리고 마셔 XX야 이렇게 적어놨어요. 번역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어떻게 출력을 했냐면 일단 내가 한 살 위니까를 I am 1 year old로 번역했습니다. 한 살이야. 왜냐면 한 살 위니까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 왜 그 말을 꺼내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문장 형이라고 부르고를 갖다가 I call you brother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빠져도 되는데 영어는 주어가 빠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앞에 주어랑 뒤에 주어가 같은 주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날 형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브라더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더랑 형이 같은 단어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고개 돌리고 마셔를 갖다가 그냥 turn your head and drink it. 그 뭔 뜻인지 압니까 뭡니까? 모르죠. 왜 고개를 돌리고 마시래? 왜? 형이라는 단어는 일단 나를 윗사람 대접해달라는 뜻이고 한국 사람은 누구를 윗사람 대접할 때 고개를 똑바로 쳐다보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이해되는 문장이지 문장을 완벽하게 번역한다고 해서 번역되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 시키기 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인공지능 번역의 성능이 좋아져도 한국말이랑 영어가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인 이상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챗GPT에게 내가 한 살 위니까 형이라고 부르고 고개 돌리고 마셔 XX야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요.
구글 제미나이 2.5% 세 가지로 번역해 주는데 옵션 1, 2, 3. 자, 옵션 1 Direct Translation 정확하고요. 옵션 2 형이란 단어를 아예 괄호 안에다가 아예 넣어줬어요. 그리고 옵션 3는 더 대박입니다. 자, 문화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자, 고개 돌리고 마시라는 거는 윗사람 대접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리스펙트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역을 하는 거예요. Show respect by turning your head. 이제 직역을 넘어 의역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동시통역까지 해낸다면 진짜로 영어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지난 5월 20일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 동시통역 기술을 선보였죠. 영어와 스페인어를 실시간 통역하는 겁니다. 자, 둘이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 창에 실시간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당황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무려 실시간으로 번역이 바로바로 된다고요. 시차가 거의 없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Vas a divertir mucho y creo que te va a encantar. You're gonna have a lot of fun and I think you're gonna love visiting the city. The house is in a very nice neighborhood and overlooks the mountains. That sounds wonderful. Eso suena maravilloso. ¿Es la casa cercana al transporte público o recomiendas alquilar un coche? Hay un autobús cerca. There's a bus nearby, but I would recommend renting a car so you can visit the nature and enjoy it. 치면은 거의 한 1초 정도 텀을 두고 바로바로 번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러다가 외국어도 별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이제는 구글 번역기조차 상당히 완벽하게 번역을 합니다. 아직 네이버 파파고가 좀 어색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대학 영어 수업하는 교수님들 그러시더라고요. 파파고는 딱 표가 났네요. 이 학생 파파고 돌렸네 이런 거는. 아직 우리나라 뭐 좀 나아질 거라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GPT-5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료 버전 쓰시는 분 이쪽에 많이 계셨나요? 유료 버전?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혹시 O3 모델 종종 쓰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4.5 모델 쓰신 분? 유료 버전 쓰면서 이걸 안 썼다고? 그러면 기본 모델이 GPT-4.5만 쓴 거예요? 그럼 이거 무료 버전하고 똑같은 건데? GPT-4.5는 유료나 무료나 똑같은 모델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 대화 횟수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유료 버전인데 이걸 안 썼다는 건 그 완전 그 돈 내고 돈 다 버릴 건데. 그 마치 통장에 그 뭐죠? 11월까지 소비 쿠폰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 까먹고 안 썼다가 그냥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근데 이제는 이게 통합돼서 무료 사용자들은 이걸 쓰잖아요. 근데 O3, 4.5 이게 다 달라요. 저는 목적에 맞게 쓰거든요. 이게 다 통합됐습니다. 공짜 20달러, 200달러 누구나 다 GPT-5를 쓸 수 있어요. 사용의 횟수의 차이만 있고. 근데 O3는 추론 모델이라고 해서 질문을 하면 얘가 한 장 동안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잖아요. 4.5는 EQ가 탁월합니다. 가장 인간의 언어에 가깝고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미안하다고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완전 최고입니다. 특히 민원 응대하는 사람들에게 완전 최고의 콜라티브. 근데 비싸요. 얘보다 API 키로 얘를 쓰려고 하면 얘는 30배가 더 비싸고요. GPT-4보다 얘는 한 10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유료 버전을 쓴다는 건 이 두 개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거를 못 쓰셨군요. 하지만 지금 다 통합됐으니까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GPT-5가 이렇게 통합됐잖아요. 이게 통합이 됐는데 호불호가 완전 나뉘어져요.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있고요. 대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생각보다 더 별로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한번 우리도 잠깐 손들어 볼까? 나는 GPT-5가 지금 이제 한 달 됐잖아. 한 달 넘어가네요. 8월 한국 시간으로 8월 8일 날 나왔으니까 나 GPT-5 완전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만족도가 더 올라갔다면 손들어 보세요. 조금이라도 올라갔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비슷한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나는 더 별로다. 그러니까 지금 체감을 전혀 못 하시는 거죠. 왜냐면 저처럼 헤비 유저들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유료 사용자들, 무료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유료는 이렇게 많은 모델들을 그때그때 골랐어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두 개의 라인업으로 나뉘어집니다. O 시리즈가 있고 GPT 시리즈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모델은 추론 모델이라고 합니다. 얘는 답변을 내놓기 전에 자기가 여러 번을 반추한 다음에 내놔요. 근데 밑에 있는 모델들은 생각나는 대로 즉각 답변을 내놓습니다. 얘가 진짜 생성형 AI 모델이죠. 자기가 생성해내는 문장을
그대로 그냥 바로 토해내는 거고, 얘는 처음에 생성한 문장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고 자기 걸 다시 반추해요. 마치 그 소가 되먹이듯이 피드백이죠. 그렇게 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 정돈된 답변을 한 번에 내놓는 모델이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해도 O3 모델이 답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쓸모있는, 괜찮은, 손댈 게 별로 없는 결과가 나와요. 대신 사용료가 비싸고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 얘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두 개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형식으로 이제 GPT-5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왜 호불호가 나뉘어질까요? 저는 헤비 유저로서 O3 모델을 제일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을 논문 쓰고 연구하는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문자를 보낼 때는 4.5를 썼고요. 그림 그리는 건 멀티모달 GPT-4를 쓰는 거죠. 일상의 대화. 그런데 제가 불편했었어요. 뭐가 불편했냐면 O3를 대화를 하다가 얘랑 해야 되는데 모델을 바꾸는 걸 까먹고 얘기하다가 모델을 잘못 썼네, 바꿔야지. 이거를 계속 제가 여러 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GPT-5가 되더니 알아서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하면 O3에게, 아까 전에도 제가 유유 흐흐 크크 이거 계속 반복했더니 제가 딱 예상한 대로 필요할 때가 딱 생각하잖아요. 이미 챗GPT랑 저랑 GPT-5랑 저랑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얘가 내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챗GPT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저는 만족도가 완전 최고입니다. 심지어 속도도 더 빨라졌죠? 정확도도 더 올라갔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기본 모델 사용하시던 분들은 얘만 썼잖아요. GPT-4. 얘는 찌깍찌깍 답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GPT-5랑 하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어떤 질문은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챗GPT가 어떤 질문을 얘한테 넘긴 거죠. 그 즉각 답변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느리게 답변하니까 왜 이렇게 느려졌지? 그리고 답이 나오는데 쓸데없이 진지해. 그냥 대화형이 아니라 무슨 표도 그려주고 뭔가 무슨 보고서 써낸 것처럼 답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기대한 적이 없는 답변이다 보니까 그게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와닿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헤비 유저들이 만족도가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른 헤비 유저들은 만족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되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왜 그러게요? 헤비 유저라는 건 O3 모델도 잘 쓰고 4.5도 잘 쓰고 그 프로그램 짤 때는 GPT 4.1도 잘 써요. 여기 4.5도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왜 만족도가 떨어질까요? 어떤 이유에서 저처럼 만족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만족도가 떨어지기도 할까요? 떨어진 경우는 왜 떨어질까요? 이거 한번 누가 유추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설계를 해서 필요할 때 얘를 쓰고 필요할 때 얘를 쓰고 얘를 쓰고 컨트롤, 통제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했었는데 지금 GPT-5는 통제 권한을 가져간 겁니다. 이 속에 라우터가 있어서 그 질문의 컨텍스트, 맥락을 해석해서 GPT가 알아서 얘를 돌리거나 얘를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 권한을 상실한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헤비 유저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럴까요? 얘를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한 대로만 얘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도구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결과물도 본인들의 수준 안에서만 늘 결과물을 얻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GPT-5가 나오고 아주 분명해진, AI를 도구로 인식하느냐 동반자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극명히 갈리고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GPT-5가 출시된 지 한 달 지나도록 나는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둘 중에 하나죠. 무료 사용자처럼 GPT-4만 쓰다가 낯선 경험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잘 쓰는 편이었는데 통제 권한을 상실한 것에 대한 그 불만족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AI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보고 듣고 말하는 멀티모달 GPT-4. 인간보다 인간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EQ 최강 4.5. 인간보다 더 빠르고 더 깊게 추론하는 추론 능력 최강 O3. 얘네들이 하나로 통합된 GPT-5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 양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료와 $20, $200 이렇게 쫙 나눠보면
메뉴가 이렇게 달라요. 무료는 그냥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GPT-5를 쓰는 겁니다. 10번 그 사용 횟수가 끝나면 무료 한도가 끝나면 GPT-5 미니 모델로 다운그레이드된 모델을 쓸 수 있어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5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 유료 버전이고 자, $200라는 프로, GPT-5 프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쓰기 딱 좋은, 여러분들이 이거 써야 될 걸. 이거 쓰면 이게 AI가 이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건데. 자, 어쨌든 써본 적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프로? 없으신가? 훨씬 오랜 시간 추론합니다. 엔비디아 GPU를 더 많이 할당해서 더 오랜 시간 추론하고 더 오래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생들에게 완전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과생들에게 필요 없어요. 얘는 프로는 문과생들은 그냥 기본적인 GPT-4 5면 충분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얘는 오토만 있었어요. 자동으로 얘가 스위칭해줘. 근데 사람들이 하도 불만을 가지니까 인스턴트 띵킹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근데 그래도 불만을 가지니까 그러면 알았어. 옛날 모델 다시 살려줄게. 그래서 이게 옛날 모델들을 다시 레거시 모델이라고 다시 살려준 거예요. 혹시 유료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확인해 보실래요? 위에 GPT-5 이거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만 보이세요? 아니면 아까 방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다 보여요? 하나만 보이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인 맞춤 설정 들어가셔서 저 왼쪽 위에 두 줄 누르시고 프로필 누른 다음에 개인 맞춤 설정 딱 하시면 레거시 모델 보기를 활성화시키셔야 이게 다 활성화됩니다. 레거시 모델 보기. 이거 왜 살렸다고요? 컨트롤, 통제 권한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용자들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AI를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한 거고 최직 사용자 중에 상당수가 아직까지 얘를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아마 뉴스에 여러 가지 접하셨을 텐데 아마 지금 제 설명을 듣고 그동안의 수수께끼가 다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I가 왜 거짓말하는지, 왜 거짓말한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공감하려고. 자, 그럼 오늘 숙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약속 시간이 45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가벼운 숙제.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숙제인데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자, 뭐냐면 얘가 거짓말을 왜 하는지를 경험해보는 아주 재밌는 실험입니다. 자, 여기 있다. 요거 하면 뭐 메모를 하셔도 좋고 그냥 기억해 두셨다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료 사용자는 더 오래 생각을 눌러주세요. 지금 무료 사용자 챗GPT 한번 열어보세요. 저 사진 아이콘 누르면 더 오래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이게 추론 모델이에요. 물론 이거 선택 안 해도 필요하면 추론 모델 돌리지만 강제로 추론 모델을 돌리는 겁니다. 저걸 생각하시고 유료 사용자는 이게 없어요. 그 GPT-5 Thinking을 선택하시면 돼요. GPT-5 Thinking. 자, 그걸 선택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다시 선택하고 셀카를 찍어주세요. 셀카를 찍어서 올린 다음에 나 분석해줘 라고 올립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줘 그러면 얘가 사진을 분석해요. 몇 초 동안. 그러면 전 16초 동안 이렇게 쫙 분석을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 박사님 첫인상 분위기 참 멋져요. 입꼬리를 약하게 부드러운 미소, 차분함이 느껴져요. 헤어스타일, 자연스러운 송수축컬 웨이브가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뭐 차분한 전문가의 신뢰감, 따뜻한 이야기를 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챗GPT가 제 사진을 분석해서 솔직하게만 말한 걸까요? 거짓말을 좀 못했을까요? 거짓말 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숙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시킨 다음에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줄래? 이거 묻고 답변 얻는 게 이게 실습이에요. 참고로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강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도전해 보시고요. 솔직하게 말해줘. 그러면 제 거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심지어 결정적인 표정이래요. 아까 전에는 입꼬리를 약하게 올린 부드러운 미소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라리 무표정이든 확실히 웃든 그러면 처음에 한 말이 진심일까요? 지금 한 말이 진심일까요? 얘는 사실 딱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홍 박사님 또 결정장애 표정 지으셨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얘가 그런 생각으로 거짓말한 건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세 번째 질문. 너 왜 처음에 솔직하게 말 안 했어? 너 처음에 거짓말했어? 이것까지 확인하는 게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변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 변명을 할 겁니다. 이 실습의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공감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이런 태도로 나한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료 찾아달라고 하거나 뭔가 얘기해서 이거 출처 좀 알려줘 할 때 없는 출처 왜 지어넣겠어요? 얘는 공감하려고 없는 거 지어내서라도 맞춰주려고 애를 쓴 것뿐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챗GPT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공감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게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제가 수정된 파일은 요번 주 중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공지가 나갈 거예요. 나중에 그거 확인해 주세요.